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뭐 여기저기서 좀 많은 인터뷰 요청을 갖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워낙 이슈가 뜨거우니까요. 네,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네. 다들 요즘 질문도 많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자산가들 컨설팅도 맡고 있으니까 네. 추가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담도 최근에 굉장히 좀 다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책 그렇군요. 이후에 지금 오히려 더 과열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한 반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그 부동산 대책을 직접 지시했고, 그다음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시장이 매우 이제 불안정하다, 뭐 그런 이제 우려도 표명했고요. 그 청와대 여당 모두 지금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현 상황을 좀 개괄적으로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올해 6월 17일 대책까지 나오면서 뭐 횟수 논란도 있었지만 네. 정부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들은 몇 차례 계속해서 발표되면서 나올 만한 건 사실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이후에 뭐 잠시라도 나타났던 시장의 수요 관망이나 네. 뭐 시장 진정세나 이런 거조차도 이번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시장에서 반복되는 강력한 규제의 내성이 너무 강해졌다. 혹은 대체 이제 수요를 압박하는 대책이나 규제만으로 시장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성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무엇보다 조금 지금 좀 다들 곤란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네. 지난 연말에 12월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잠시라도 진정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실물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자산의 버블이라던가 무리한 투자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후에 오히려 사실 지금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더 예. 과열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예. 있으니까 예. 다들 시장에 대한 불안감 예. 그리고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고 네.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약간 좀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제 들여다본다면요. 기사를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대치동 그 레미안 대치팰리스 25평이 25억에 팔렸다. 이제 그 작년에 아크로리오파크 34평이 34평이 이제 34억에 팔린 이후에 이제 1억 평당 이제 1억 원을 돌파한 두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상황이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시행이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네. 뭐 제도 자체야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청에 거래 허가를 먼저 득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제도 골격을 갖고 있고요. 네. 뭐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 뭐 계약의 무효화라던가 벌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처해지는 상황인데 네. 거래 자체가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예. 실제 주택을 주택의 이용 용도인 실거주에 사용하실 분들이 사는 거에는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거래가 완전히 뭐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는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 지역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지점에서는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당 지역이 뭐 서울시에서 이제 마이스 지구라고 해서 뭐 컨벤션이나 아니면 네. 대형 상업지구, 오피스 뭐 이런 거 호텔 같은 것들을 짓는 현대차부지 주변으로 해서 이제 네. 복합 업무지구 같은 걸 국제적으로 이제 조성을 한다라는 건데 네. 뭐 시일은 좀 걸리겠지만 10년 내에 그 지역이 새로운 국제 상권 같은 걸로 도약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이 개발을 하면서 네. 땅값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고 네. 그 주변에 근접거리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좀 네. 브랜드가 좋고 예. 입주 연차가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래허가 제도를 도입했는데 더 오르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네. 해당 지역의
워낙 대형 개발호재가 있다 보니 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거래 허가제를 도입을 했지만 여전히 실거주를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수요자들 또 외지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 주택 사는 문제를 상담해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서울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허가 받기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실사용 네. 문제나 이런 것들 예. 왜 집이 필요한지를 증명해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이나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이 확실히 오를 만한 기대가 있는 곳들은 계속해서 개인 자산가들의 유동성이 부동산을 예. 이제 기웃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허가 구역은 못 사더라도 허가 구역 바로 주변 지역을 살려고 네, 하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서 뭐 일종의 확산이나 풍선 효과일 수도 있겠고요. 네. 결국에는 주택 자산, 특히 서울의 이제 핵심적인 주거 지역이 좀 투자 가치가 높은 상품이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네. 쉽사리 이런 투자 심리가 잡히기 어렵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좀 규제도 있었는데 뭐 실거주 2년을 해야지 그 분양권을 이제 준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해당 제도는 연말에 그 재건축을 규제하는 도정법을 변경해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12월에 도정법 개정한 이후에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적용이 예. 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내년에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때부터 예. 이제 조합원 분양 전에 예. 2년을 무조건 실거주를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 당장 뭐 이 실거주 문제 때문에 뭐 처분을 하거나 가격이 변동하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법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내년부터는 재건축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내용 자체를 보면 안전진단 자체 통과가 힘들어서 재건축을 시작하기조차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현재 재건축 시장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합헌 판정이 났죠. 명확하게 네. 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그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도 이제 예. 내야 되고 여러 예. 가지로 조합원들의 이런 추가적인 단기 부담이라던가 과거에 비해서는 투자 수익이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네. 2년 실거주 요건 같은 것까지 강화되게 되면 사실상 내년 이 달라진 규제나 시장 제도 하에서는 재건축 추진이 다시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사실 재건축이나 대형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대규모의 단지형 아파트를 새로 개발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땅들이 다 이제 뭐 큰 필지들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다 네. 보니 이거 자체는 장기적인 서울 내에 내지는 수도권 내에 대단히 이제 대단지형 새 아파트의 공급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단지형 새 아파트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최근처럼 계속 브랜드 단지형 새 아파트 투자 수요가 굉장히 좀 선호되는 이런 트렌드가 바뀌지 않으면 네.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진에 따라서 예.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네. 새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도심에서의 노후단지 재건축은 계속 규제를 해서 밀어놓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 편인데 네.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재건축 규제가 좀 수위가 계속 높아져서 점점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는 뭐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한 거는 대통령도 이제 공급 확대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이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은 공급을 더 뭐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대단지 그린벨트를 뭐 풀지 않는 한? 그린벨트는 사실상 서울시하고 그동안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상충 관계가 있어서 풀지 못해 온 부분이고 예. 그린벨트 해제는 뭐 미래적인 부분을 생각해서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섞여 있어서 네. 뭐 좀 논외로 하자면 대단지 아파트 형태의 공급은 사실상 남아있는 재개발 지구나 혹은 일몰 처리된, 일몰 해제된 재개발 지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노후 연차를 채운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네. 그 외에 소규모 필지나 기타적인 방법으로는 최근에 이제 투자 선호도가 높은 단지형 아파트를 공급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같이 발표했던 수도권의 공급 확충 방안 이런 걸 보시면 네. 물론 이제 한 7만 호 정도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이었어요. 3기 신도시 제외하고. 예. 근데 그 부분도 물량 자체가 적은 건 아니지만 단지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네. 도심에 있는 상업지나 뭐 준주거 용지 같은 것들의 용도 변경 같은 것들을 조금 일테면 원활하게 해줘서 네. 아파트나 주택부를 더 많이 짓게 하거나 네. 아니면 기존에 이제 좀 아파트로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의 용도 같은 것들을 조그만 땅들 이제 역세권 주변 용지들 뭐 이런 것들의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택을 좀 더 짓는 방식인데 네. 그런 주택도 물론 이제 필요한 주택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사실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거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된 단지형 아파트 상품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품의 공급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네. 이제 대통령 브리핑이 있었지만 네. 추가적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정비사업 규제에 관련된 이제 해당 주무부서의 이런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네. 사실상 대단지 아파트 공급을 할 만한 토지를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입장 변경을 해서 공급 계획을 좀 바꾸더라도 네. 아파트를 짓는 데만 기본적으로 3년은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뭔가 이런 구역 설정이나 계획 같은 것들 하게 되면 적어도 4, 5년은 걸리는 사업이라 예. 이런 입주 물량이 실제 시장이 풀리기 전까지 지금 이제 공급 확대가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차피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 계획은 이전부터 이제 뭐 주택 공급 총량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도심의 수요자들이 실제 투자와 주거를 원하는 새 아파트라는 트렌드가 있으니 네. 그 부분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들을 조금 허용하거나 계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동안은 이제 30만 호 수도권 3기 신도시 그리고 네. 이제 도심의 기존에 이제 소규모 주택들을 만들 수 있는 뭐 오피스 지구나 준주거 용지들의 용도 변경 뭐 이런 중심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만약에 공급 계획들을 조금 달리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장 네.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뼈아픈 정책 방향 중에 하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적어도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혹시 대규모 공급 계획이 나와준다면 약간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뭐 200만 호 신도시 공급이나 이런 네. 걸 했을 때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진정되고 이랬었던 것처럼 네. 확실한 대량 공급 계획이 나온다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대량 공급 계획이 나오기도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네. 심리적인 영향 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예. 계속 좀 마음 한구석에 이제 걸리는 부분인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좀 더 강화되는 것 같다는 게 뭐 신길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뭐 15억 뭐 수준을 갖다가 뭐 돌파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마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한참 전에 이제 돌파를 했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소비자들 자체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아파트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강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나름대로 더 공급을 현실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좀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맥상통하는 부분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 전체 호수나 아니면 뭐 세대의 실거주 점유율이나 이런 걸 보자면 실제로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대로 계속 개선이 되어 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뭐 일테면 이제 일본이나 이런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실제로 사용하는 주택 외에 사용되지 못하고 노후한 빈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총호수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들이 국내에서도 이미 지방 또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택 총수 외에 예. 실제로 수요자들이 실제 상주 거주, 실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지역에
살만한 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냐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고 네. 부수적으로 그렇게 해서 남게 되는 빈집이라던가 슬램화되는 노후 지역 이런 데들을 어떻게 정비하면서 새롭게 사용할 거냐는 네. 좀 다른 축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네. 최근에는 전체적인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네. 빈집도 여전히 많다 이런 논리로 이제 네. 공급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대응을 해온 부분들이 많았고 그게 사실 시장에서도 많이 지적을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 이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서울 지역에서도 새 아파트는 이게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무섭게 오르는데 반해서 네. 거주 지역 환경이 조금 떨어지거나 인프라가 부족한 기타 주택들, 뭐 예.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들이나 역세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또 반대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택의 상품이나 질, 주거 환경에 따라서 지금 상품의 가치나 가격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투자를 새로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젊은 세대까지도 자산 가치가 나중에 확실할 만한 도심의 핵심 지역의 새 아파트를 다 사고 싶어하고 네. 또 거주하고 싶어하고 하는 네.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지고 주거의 질을 보는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기본적인 이런 인프라나 주거의 질이 좀 갖춰진 주택들을 다 원하는데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그게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젊은 세대들까지 모두 이제 좀 커뮤니티라던가 시설 같은 것들이 잘 갖춰진 편의 시설이나 주거 편의성이 높고 예. 가치도 높은 아파트를 다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20, 30대 젊은 수요자들도 이제 대출 규제 문턱이 높아지기 전까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 그 세대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렇죠. 저희야 뭐 예전에 빌라도 예. 살아보고 이랬지만 예,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요즘 뭐 계층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예. 아파트 세대인 경우가 많아서 예. 그분들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상품의 유형이나 네. 수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이런 아파트 전체 양 중에서 차지하는 수요 공급량이 네. 계속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계속해서 이제 좀 핵심 지역의 새 아파트 중심으로 너무 가격이 치솟고 예. 그러지 않은 곳들은 가격이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산 시장에서도 양극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예. 그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결국 개인 국민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의 경우에 이제 자산 자체의 이제 양극화, 계층 양극화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아파트를 사서 금방 예. 자산이 이렇게 늘었는데 예. 나는 아파트를 사지 않았더니 예. 자산 가치가 이렇게 뭐 몇 년 새에 수억 차이가 나더라. 이런 거를 보고 학습하고 불안해한 소유자들이 지금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사회적인 분위기나 트렌드 변화, 좀 수요자들의 심리 변화에도 좀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예. 최근까지의 정책은 수요 억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소홀히 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제 지역이니까 뭐 수도권도 이번에 다 묶였지만은 규제 지역이면 대출도 이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젊은 층에서 대출 없이 대출을 갖다 적게 받아가지고 그런 신축의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뭐 15억짜리 이런 거 어떻게 살 수가 있죠? 사실 대출 규제가 높아지면서 대출로만 자산을 다 마련해야 되는 젊은 층들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점점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 반대로 대출 규제의 문턱을 사실 높일 필요는 있죠. 저금리 대출을 좀 무리하게 이용해서 투자하셨다가 네. 자산 가격의 변동이 생기거나 이런 거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건 결국 대출을 받은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어느 정도 미리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긴 한데 네. 최근에는 그 규제 문턱이 사실 너무 급작스럽게 높아지기도 한데다가 예. 여전히 시중에 이제 개인 유동성을 가진 자산가들이나 투자자들은 많다 보니 예. 대출 규제가 있은 직후에 오히려
당장 규제를 받는 거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이나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이고 네. 개인 자산을 좀 이용해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소위 이제 리치 그룹들, 뭐 부유층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대출 규제를 해도 타격을 덜 받는다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을 더 이제 심리적으로 네. 불안감에 시달리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네. 이런 투자자들이 있어서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만 같은데 네. 대출 규제 같은 것 때문에 나는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장만 하는 것도 좀 어렵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잠깐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공급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더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좀 저렴하게 주택 마련을 하면서도 예. 주거의 질은 높을 수 있을 만한 집을 네. 원하는 데 공급해 줄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한데 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취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대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이번 대책에서 그 대출 규제의 그 소급 적용권 그 부분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그 청원도 좀 잇따르고 있고 이제 장외 집회 반대 집회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좀 그 소급 적용이 되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중도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별 무리 없이 그 이전에 계약을 하신 건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서는 발생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돼서 나왔던 사례들이 분양 당첨이 돼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잔금 대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오게 되면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예, 예. 진정들이었는데 예. 실제로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까지는 규제 지역으로 설정되기 전에 당첨되셔서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잔금 같은 경우는 달라진 이제 규제 지역의 LTV에 네. 따라서 조정을 예. 받으시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본인의 자금이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갑자기 근데 이제 현금을 더 많이 그렇죠.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한 당장 그런 자금 계획을 수정하실 수 없는 분들한테는 예. 뭐 소위 청천벽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근데 이 건이 이번 6.17 대책에서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닙니다. 이전의 대책들에서도 잔금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규제 지역 발동 이후에 뭐 예를 들어 LTV가 70에서 60으로 조정지역에서 낮아지고 이런 것들 그대로 예. 이제 따라갔었는데 예. 이번에는 사실 규제 지역이 좀 한꺼번에 확대가 많이 되면서 해당되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해당되는 늘어나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예. 또 분양 같은 것들이 많았던 인천 등지가 규제 지역으로 설정이 되면서 예. 이런 문제에 처한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이렇게 좀 이슈가 커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전에 안 했던 걸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네. 해당되는 지역 또 해당되는 직접 이제 피해를 보시게 된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슈가 된 거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진정이 많았으니까 예. 좀 다른 조치나 대안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도 해보는데 이게 네. 금융 당국하고의 기본적인 뭐 협의나 조정이 있어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 예.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좀 아. 저로서도 솔직히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사연들 보면 뭐 입주를 뭐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뭐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 자금이 금방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부자들 말고는 그렇게 없겠죠. 이렇게 몇 천씩 이렇게 자금을 계획을 해놨다가 그거에 예. 맞춰서 이제 입금을 하고 입주를 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텐데 예. 갑자기 뭐 1억 정도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예. 어쩔 수 없이 입주를 못해서 뭐 잔금을 늦게 되게 되면서 이자를 치르는 불이익을 당하신다거나 아예 계약을 포기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벌어진 현상이 그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뭐 보니까 전셋값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뭐 최근 분석으로는 일단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핵심 지역의 새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최근에는 또 뭐 청약 대기자들 분들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예. 부분들도 있고요. 작년 12월 대책 이후로는 일시적으로 매매가 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좀 특정 지역 제외하고는 조금 진정됐었기 때문에 네. 전세 대기 수요로 전환되신 분들도 많았고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또 수요자들이 찾는 새 아파트 전세 공급 이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수급이 맞지 않으면서 오른 부분이 있었고요. 예. 다만 전세 시장은 좀 그거보다 긴 시기열로 보면
최근 한 5, 6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4년 이후로 계속 오르는 동안 네. 상대적으로 전세는 비교적 초반에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나마. 예. 집값이 오르는 수준에 비해서는 전세 가격이 그래도 꽤 안정세로 버텨준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계속 버티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집값의 일정 비율로 사실 전세 가격이 시장에서 책정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많이 오른 집값을 따라잡기 위해서 전세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네. 전세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인기지요. 뭐 주요 업무지구 주변에 직주근접형으로 출근 한 30분, 1시간 내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곳들 주로 선호하시니까요. 네. 그런 지역에서 가격이 좀 많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시장의 분석은 그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대차 보호 3법 같은 것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계약일시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나 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기는 하죠. 근데 과거에도 보셨듯이 그런 제도 변경 직후에는 네. 일시적으로 내지는 그 법안화 직전이라던가 이런 시점에는 그 변동되기 어려운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이런 행태들이 좀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임대차 보호 3법이 계속 물론 정부가 얘기한 것보다 지연되고 있기는 합니다.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좀 그래서 아직 지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그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전월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들한테는 재산권 침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세 가격을 좀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전세 임차료에 전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전세 시장에 또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세 가격이 계속 좀 불안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봤을 때는 아파트 입주량 자체가 뭐 그렇게 올해 모자란 편은 아니었고 전년이나 이런 때 비하면 올해 입주 물량이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시기적으로 내년 후년까지 조금 길게 내다보면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는 다시 또 좀 줄어들거든요. 내년 제가 후년에. 기사 보니까 뭐 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네, 그건 뭐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추세상 올해 이후에 내년 후년 서울의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종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구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다시 오르고 있는데 또 입주하는 아파트가 부족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실수요, 입주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세 물건을 또 내놓지 못하는 주택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주를 있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전세 물건이 다시 부족하게 될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 후년 주요 핵심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새 아파트 중심으로는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 생각에도 가격이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밀어 오히려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계속 집값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말씀을 나눌수록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은. 다시 이제 상황이라. 공급 문제로 넘어오면은 사실 결국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다시 좀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텐데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좀 안정이 돼야지 또 수도권이 안정될 텐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말고 서울에 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좀 방안 뭐 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한동안 뭐 계속 제기를 했던 도심의 비주거 용지 같은 것들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들 같은 너무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좀 대량 공급하기에는 뭐 신도시나 택지지구처럼 지정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심에 뭐 기존의 오피스나 오피스텔로 쓰였던 상업용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용도 전환을 해서 주택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은 지역도 도심지기 때문에 직주근접형 주택을 찾는 젊은 수요자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주택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약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걸로는 아무래도 수요자들의 요구 수준이나 주거지를 맞추기는 좀 어렵고 전면적인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서 신도시급의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단지를 만들려면 결국엔 뭐 그린벨트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외곽에 있는
뭐 그린벨트나 뭐 이런 것들밖에는 없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상 쉽지가 않아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안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빼고는 예. 답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 재건축 재개발이 단기적으로 양산하는 문제도 많은 건 사실이죠.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이탈하는 문제라던가 재건축 같은 것들을 하면서 주변의 가격에 또 상승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새 아파트가 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10년 봐야죠.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재건축을 풀어주는 즉시 규제가 풀리면 사실 시장에 어떤 또 단기적인 상승 변동성이 올지도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도심의 아파트 공급 라인을 좀 고려해 본다면 네.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지금 그걸 풀어도 당장 뭐 올해 내년 공급 효과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계가 있는 건 여전합니다. 예. 뭐 지금 35층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은 그걸 더 이제 층수 제한을 없애면서 대신 거기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젊은 층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들도 그런 방법도 있죠. 어떨까 사실 싶은데.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단지형 아파트를 대부분 요구나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임대주택으로 확실히 확보를 해서 도심지 안에 아파트로 공급한다든가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조절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정책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계속 그렇죠. 저희가 예. 고층의 주거 아파트만 도심에 빽빽하게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예. 그런 것 때문에 층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란 도시를 매력적인 미래 도시로 계속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 도시의 이런 설계라던가 활용이라던가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층수 제한도 하고 용도도 설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도시를 운영해 가고 있는 건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주거 정책이나 이런 거의 바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거과 맞춰서 도시 정책이 또 바뀌어줘야 계획이 예. 바뀌어줘야 이후에 사실 서울이란 도시가 계속 매력적인 세계 도시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 주택만 지을 수는 없거든요, 도시에. 예. 예. 뭐 좀 이런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상업 지역 같은 데들도 대표적으로 필요하죠. 있어야 예. 되고 예. 또 그리고 돈을 벌어야 도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소득이나 소비에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매력적으로 잘 배치를 하면서도 소위 이제 좀 최근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새 아파트류의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용적률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규제 또 살펴보는데 그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보유세를 좀 강화하는 또 그런 안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보시기에는 보유세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지 이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저도 뭐 예측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종부세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실제 사람들이 이 세부담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요 억제가 될까 뭐 예측이 되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부담 자체가 사실 전체적인 세부담 관리를 저희가 하는 입장이잖아요. 너무 세부담이 과도해져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항목의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균형을 맞춰 나가는 세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예. 무작정 주택 부분에 대한 이런 보유세만 마구 높일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너무 또 과도한 부담이 됐을 때의 또 부작용 같은 걸 고려했을 때도 좀 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고민보다는 지난해 발표됐던 종부세 강화 관련된 종부세법 통과를 먼저 시키는 게 네.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발표했던 강화 안도 네. 못했죠. 20대 국회에서 못했죠. 무산되는 바람에 네.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주택자 그다음에 이제 강남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하지만은 청와대 참모들이라든가 장차관 중에서 다주택자도 네. 상당수 있고 그리고 강남에 특히 이번에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청주집을 팔고 네. 이제 반포집은 그게 유지하겠다.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됐습니다. 굉장히 커져. 네. 아 역시 제가 보기에도 아 역시 강남은 계속 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그 국민들한테 아 그러면은 어디를 사야겠구나라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네. 어떤 개발 재료들이 있고 어디가 발전할 것 같고 부동산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일반인 분들이 너무 잘 알고들 예, 계세요. 예전 예. 저희 할 때처럼 어디가 어딘지도 뭔가 정보가 없고 뭐 예, 분양 예. 정보 찾기도 어렵고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예.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투자 정보가 펼쳐져 있고 그걸 예. 가지고 분석하고 자산 투자를 하려는 개인들은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예. 지금 저금리 유동성까지 더해서 자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돼 있는 상황인데 예. 뭐 이분들이 좀 그쪽에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쪽에 투자성이 높다 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건 아닐 겁니다. 이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투자 이런 가이드를 갖고 계신 개인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결국에는 맞닿아 있는 거죠. 예. 다주택자들을 약간 최근에 나온 일련의 수요 억제책을 보자면 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저희가 인지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소위 이제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고 그래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높이고 뭐 규제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예. 그런 규제를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예. 정부의 예. 관료들이 사실은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 오히려 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따라서 뭔가 다른 자산 운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저도 좀 회의감이 들게 하는 거죠. 이해가 그래서 안 가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그 비서실장님이 청주집을 판 사건이 뉴스화되면서 시장에서 예. 굉장히 좀 다들 예. 신뢰나 이런 정책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방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컸어요. 먼저 좀 다잡아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뭐 이분들도 개인적인 투자를 또 예.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요. 또 관료를 내려놓고 보면 그래서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이 된다면 또 상징적으로 수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려스러운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양적 완화가 되고 저금리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고 했고 연준에서 우리나라도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저금리로 인한 이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아무리 좀 규제로 잡으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돈의 흐름 이거를 막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중에 뭔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자금들이 돌고 있는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죠. 기업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가 않아서 예. 사실 기업 투자도 좋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그거에 비해서는 국내 주식은 사실 이례적으로 너무 좀 금방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건 뭐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저성장 상황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미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마땅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근데 예. 실물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 예. 실물자산 시장의 버블이나 과열이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 사실 이런 기본적인 여건에서 정책적인 관리로 시장을 진정시켜야 되는 정부의 입장도 10분 안타깝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실행을 했더라도 예. 자산시장에 흘러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은데 이걸 수요 억제로만 풀기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 억제 일변도가 아니라 예. 공급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에서 시장의 수요 심리를 좀 다독일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저금리 유동성 상황이 한동안 좀 해소되기가 어려운 거는 뭐 누구나 생각해도 뭐 사실은 혹시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국내 특히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대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뭐 몇 가지 계속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종부세만 통과를 했었더라면 코로나 예. 터지지 않았더라면 예. 이 진정세가 적어도 뭐 1년이나 이 정도는 좀 가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이제 계속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고민들이 예. 있는데 사실상 코로나가 터지고 금리를 더 낮추고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면서 자산시장의 이런 상승 역풍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뼈아픈 필수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 이런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걸 정부가 좀 빨리 정책적인 변화로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수요 억제책만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규제 정책을 해도 즉시 효과조차도 없이 계속해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들이 반복돼서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나 뭐 이런 것만 좀 떨어지게 된 상황이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우려 같은 게 느낌이 좀 안 좋은 게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아파트 쭉 살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지금 이 가격에 저 아파트가 저렇게 형성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가치가요. 거품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러다 이 거품이라는 게 갑자기 뻥 터지면 어떡할까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다가 좀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이게 자산 시장이 물론 유동성이 있고 금리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뭐 계속 저희가 돈을 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버틸 수 있는 상황까지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예상 못한 변수 하나만 터져줘도 자산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뭐 저희가 보는 뭐 미중 관계, 역학 관계의 변화라던가 지금 패권 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파워가 약해지는 시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달러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표출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금방 이런 자산 시장의 흐름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 초기만 해도 대공황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언제라도 지금 과열 현상이나 뭐 버블을 지금 진단할 수는 없지만 자산 시장에 이런 과열된 상황들이 언제라도 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문제가 뭐 발생되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수급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급이 좀 늘어나는 시점에는 기본적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를테면 3기 신도시가 수도권에서 공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2025년 전후라던가 이런 시점에는 또 신규 공급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축 아파트나 외곽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또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간은 물론 실무 경기 상황은 굉장히 계속 좋지 않지만 이거를 떠받치고 있는 금리 정책이나 유동성 정책들을 봤을 때는 자산 시장의 버블이 그렇게 크게 터지는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예측 못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진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요. 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반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이런 사이클 변화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공급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조금 마음 한구석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25년 정도에는 저희가 3기 신도시 공급도 좀 본격화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매물 잠김이라는 현상을 가져오게 한 장기 임차주택 8년짜리 의무 임대 기간도 대부분 그때 끝나시거든요. 17년, 18년부터 정부가 정부가 장기 임대주택 등록 사업 유도 정책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17년, 18년 이때부터 의무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8년을 채우는 시점이 보통 딱 그때쯤부터 이제 그러면 의무기간 채워서 절세가 가능해지시니까 매물을 좀 처분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겠네요. 그 물건과 신도시 물건이 겹쳐지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좀 늘어나면 그때는 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한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출렁일 수 있고 결국 그럴 때 장기적으로 핵심 가치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또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다시 높아졌던 가격이 재편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높은 가격에 무리한 대출을 쓰신 일반 수요자분들이 피해를 대부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낸 게 정부의 정책이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공급 사이클을 다시 한번 지금 들여다봐야 될 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또 금리도 지금같이 거의 제로 금리는 아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약간 뭐 금리가 조정이 되고 과거에 경험하셨던 고금리까지는 절대로 못 가겠지만 지금보다는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풀어놨던 돈도 다시 회수를 하는 긴축이 예. 시작될 시작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예. 금리도 조금은 정상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책들을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타이밍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시기들에 공급도 늘고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겹친다면 결국 예.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나오는 거는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긴 사이클의 정책들이 필요한데 예. 정책 얘기를 이제 저희가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거는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가격을 좀 하향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많다고 보여지다 보니 예. 그런 긴 사이클에 대한 고민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끝으로 지금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계속 이제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실질적인 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게 부동산 정책 뭐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요약한다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같은 저금리 유동성 기반에서 자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규제책도 큰 효과를 당장 끌어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어쨌든 집중할 부분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뒤쪽의 주택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네. 공급책에 대한 변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건 사실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서울시 예.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량도 확실히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공공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늘리고는 있지만 예. 그런 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 규제를 하기 위한 금융규제나 세금 규제에 동일한 규제를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진 부분도 예.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펴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를 잃고 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내 집 마련을 내가 어떻게 무리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다라는 굉장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 방향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내놓더라도 그게 뭐 다음 달, 뭐 다음 주 뭐 이렇게 급격하게 뭐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급증을 좀 버리고 대응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요구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회가 지금 대책이 나오면 당장 뭘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또 굉장히 압박을 하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점점 더 조급하게 단기 정책들을 내놓고 또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런 보도들과 정보들이 쏟아지고 수요자들이 예. 더 굉장히 또 조급증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회 모든 참여자가 다 같이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정책을 기다려주기도 하고 예. 장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당장 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사실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같은 경우도 지금은 너무 급하게 사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이런 쪽이신가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실 그런 네. 건데. 근데 예,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자산 컨설팅을 하는 제 업무 중에 하나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진짜 뭐 대공황 같은 그런 경기 장기 불황이 오지 않는 한은 예. 실물자산 가치가 기본적으로 뭐 가치 변동의 폭은 있어도 우상향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청약이든 예. 기존 주택의 매입이건 근데 예. 현재는 여러 가지 규제에서 무주택 저소득층들이 그런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원 보완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가 대책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또 규제 부분들이 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예.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뭐 예. 양도세에 관련된 비과세 규정을 더 높인다던가, 뭐 단기 매매 양도세율을 올린다던가,
임대차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졌던 혜택을 뭐 줄인다던가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뭐 단타 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올리는 부분은 실거주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큰 타격이 없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제 의무 등록을 하셨던 뭐 임대주택에 관련된 세법이 바뀐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없애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좀 무리하게 당장 또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쓰지 않았던 분야의 이런 정책들을 포함해서 뭐 일대면 공급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로 좀 장기 대응을 하는 걸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당장 뭔가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효과가 없다라는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사실상 점점 더 시장은 불안해지고 정책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추가 대책을 좀 기다려 봐야겠죠. 자, 오늘 그 6.17 대책 이후에 아파트 시장과 현황과 그다음에 그 전망, 그리고 어떤 정책이 과연 그 실수요자들의 그 수요를 갖다 충족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잘 들어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무튼 명쾌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김규정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